담당자가 어떻게 봤어요? 저는 제가 작품을 하면서 제가 즐기면서 했다는 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포인트도 몇 번을 들어서 기대를 좋아하고 즐기면서요? 즐기면서 했다는 게 그 담당자가 주목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건가요? 근데 안 즐겁다 이런 건 아니고 작가도 안 즐거울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저는 조금 그런 관점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쪽에서 작업을 좀 봤었거든요. 질문도 그렇게 던졌던 건데 정은영 작가 제가 이 작가의 그 컨셉을 뽑은 건 여기 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난한 오브제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가난한 오브제. 가난한 오브제 그러니까 사실 오브제라 그러니까 조금 뭔가 거리감이 있지만 말하자면 가난한 사물들이죠.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온갖 사물들, 관계하게 되는 사물들이 있죠. 나랑 네트워킹하는 게 이 삼다수 물일 수도 있고 마이크일 수도 있고 테이블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물들 중에서 굳이 가난한이라는 어떤 성격을 부여할 만한 오브제에 대해서 작업한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설이 있는데 가난한 오브제인데 물감들 진료로 넘쳐요. 진료로 넘치고 그 진료의 과잉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작품을 보는데 나한테는 이거는 작품이 질린다가 아니라 그 진료의 넘침이 질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작가 여기 있죠. 저기 잠 그린 작가와 이 작가가 뭐 절묘하게 지금 둘이 같이 있는데 저는 그 작품 보면서 저 작가의 작업을 보면서는 어떤 아늑하고 적절한 온도 속에서 잠이 이제 충분히 자고 이제 마지막 잠을 좀 자려고 하는 상태 같은 걸 그림 속에서 느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작가의 경우는 정은영 작가의 작업에서는 그러니까 그 적절함이라는 게 저 작가는 되게 흥미로운 지각 상태였는데 저 그림을 볼 때 정은영 작가의 작업에서는 적절함이 아니라 넘치고 막 문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상자한테 정말 작품이 막 물감을 문지르듯이 이렇게 넘쳐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감상자가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캔버스가 물감을 먹는다고 설정을 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밥 같은 경우는 저것도 물질적으로 엄청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은영 작가와 나는 감각의 어떤 개인차가 분명히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넘치는 게 아닌 그거조차도 여전히 푸어한 가난한 상태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너무 넘치고 과잉이고 뭐라 그랬죠? 이렇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기름으로 막 뻐뜩거리는 듯한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김밥은 물감으로 캔버스를 다 채우지 못했거든요. 아직 캔버스가 배가 고프다는 상태였는데 반대로 케이크는 김밥과 대조적으로 정말 넘치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가난한 오브제를 다루는 게 자신의 작업, 정은영 작가의 작업이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벌어야겠죠. 그만큼 많이 사야 되고. 그런 관점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대체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제가 옛날에 뭐 올감미술 글에도 쓰고 어느 논문에도 썼는데 실제로는 내가 글을 쓸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나와서 문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업도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 결과는 이거야 라고 툭툭툭 들어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되는 거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쓰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작업을 하는 주체가 여러분 각자 작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되게 철학적으로 전개한 사람이 모리스 블랑쇼인데요. 블랑쇼가 말하기를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그 글의 문학의 공간으로부터 외로워요. 고독해요. 글을 쓰느라고 고독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글을 쓰는 것들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고독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정은영 작가가 작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동화적이거나 아니면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캔버스에 먹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저걸 먹이 살려야 된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저것이 작품이라는 걸 실현시키는 주체인 거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보면 서번트처럼, 노예처럼 저거에 봉사하고 기여하고 심지어는 아부해야 하고 알람거려야 되고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은영 작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이 잘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림이 잘 안 되는 거 내가 주체면 그림이 잘 되게 하거나 안 하게 하거나 하는 건데 그림이 잘 안 되는 거 결국 걔가 주체니까 내가 잘 못하거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잠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오기 전에 굉장히 내가 막 칭찬할 것 같은데. 칭찬. 근데 제가 그래요? 칭찬이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제가 키워드를 읽고 왔어요. 잠, 그리고 온도, 빛. 근데 본인 작업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온도랑 빛 얘기 나와서 제 키워드에 잠이라는 걸 읽고 와갖고 온도와 빛을 제 작품에 대해서 키워드를 뽑아보면 하고 왔거든요. 아닌데요? 딴 작가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네, 우선은 저는 일단 이제 대화에서 제가 제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을 뽑아내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실제적으로 대중 이미지를 제가 차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저보다 훨씬 뛰어난 스태프들과 자본을 투입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림만 놔도 50% 이상은 그림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저는 제가 사진 찍는 게 취미긴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 이미지를 찍었다 그래서 내 거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내가 찾아낸 발견된 이미지를 그린다는 게 꼭 나의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남들이 만들어놓은 안정적인 이미지를 제가 그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 그림을 전시를 처음 딱 시작하니까 제 그림이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봤을 때 다른 작가들, 특히 주변의 작가들보다 내 그림 너무 올드하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제가 살면서 배가 너무 고픈데 알약 하나로 해결하진 않더라고요. 알약을 먹으면 배가 부른다거나 이런 드래곤볼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는 될 줄 알았는데 뭐냐면 저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면 밥을 차려놔야 되고, 아니면 차려놓은 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슬플 때 다른 어떤 감각들이나 신묘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고통들이 싹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건 별로 없고,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한번 준다든가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아무리 현대화되고 진보가 돼도 제 감각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것들은 아주 예전부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감싸주던 것들을 결국 그걸 통해서 나는 좀 더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를 갖고서 작업을 하는 게 되었고, 그리고 온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빛을 다루는 게 영화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림 그릴 때 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캔버스가 있으면 캔버스 속에 통과하는 빛, 그러니까 흡수되는 빛과 그리고 기름과 물감, 안료 사이에 추가되는 빛과 그리고 안료를 반사시키는 빛, 이 세 가지 빛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캔버스는 일단 흡수되는 천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다른 캔버스, 그러니까 마감이 정확하게 된 캔버스보다는 빛을 흡수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흡수되는 빛으로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러다가 빛이 마티에르나 이런 걸 통해서 빛을 한번 튕겨내는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름의 농도를 바꿔가면서 추가되는 빛이 되게끔 그림을 그려나가기, 이 세 가지 방식을 갖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감각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회화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예전부터 건너와서 왔던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회화를 좋아하는데 좀 뭐랄까 더 혁신적인 거를 하려면은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예전의 어떤 회화라고 하는 어떤 물감이 캔버스라는 부착면에 부착되는 것들은 피할 수 없다면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에 대해서 최대한 더 많이 활용하자. 그래서 그 세 가지 방식을 갖고서 빛을 그렇게 좀 갖고 놀고 있고, 그리고 온도의 얘기를 하셨는데 온도는 그냥 캔버스 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캔버스 자체가 워낙 토끼가 도는 색이다 보니까 저 그림은 정말 물감을 짓이겨서 바르지 않는 이상 그 흑토색의 그 따뜻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연치 않게 혹은 뭐 약간 거짓말 못하면 의도하게끔 온도를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듣는데 모르겠어요. 그 나하고 저 작가하고 대화가 왔다 갔다 한 내용을 조금 정교하게 들었던 오디언스라면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 한다는 걸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요. 대화는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풍부해지는 거죠. 이태면 나는 작가 성함이 최정주 작가 같은 경우 내가 잠, 빛, 온도라는 사조를 꺼냈을 때는 저 그림이 나한테 주는 아까도 얘기했던 감각적인 상태들, 그 감각적 상태에 되게 매력적인 지점들을 뽑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의미의 차원이에요. 사실은 그 감각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잠과 결부시켜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그림의 그 온도나 빛은 우리가 사람이 아주 쾌적한 상태에서 잠에 들어서 충분히 자고 이제 조금만 더 자면 되는 그런 정도의 감각이다라고 나는 감각을 정의했는데, 지금 이 작가는 진짜 말 그대로 literally 말 그대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러니까 진료의 차원, 방법론의 차원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평행선의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차원의 얘기를 했고 최 작가는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분리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작가들을 어프리시에이트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뭐 평가하고 높이고 그러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닌 한 회화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진료를 다루고 그 진료들이 어떤 감각을 깨울 거고 감각을 목표할 거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서사를 만들기도 하겠죠.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작업을 할 때 감상자가 이거를 어떻게 감각이나 의미를 상상할까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를 들면 온도를 얘기했을 때 나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 황토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황토색으로 그렸으니까 따뜻하게 보였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내 감각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근데 감상자가 그렇게 단순한 감각의 소유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 황토색이기 때문에 많이 질문하죠. 근데 오해를 했습니다. 그 질문
아니거나 내지는 무슨 걸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노력해서 빨리빨리라도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관심이 있냐면요. 이 굉장히 인물들을 몰입되고 아주 제가 돼지 인간이라는 키워드를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박동원 작가예요. 작은 얘기 좀 했어요. 일단은 이 작업들을 보면서 나는 그리는 어떤 뭐라 그러죠? 스타일. 그러니까 이때 스타일은 정말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비슷하게 느끼거나 형상이 비슷했거나 아니면 사물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비슷하다고 느끼는 어떤 스타일이 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작품을 일단 전시해서 여러 작품을 내서 이것들을 여러 개를 보니까 어떤 걸 파악할 수 있었냐면 그림의 어떤 스타일은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유럽에 예를 들면 리버풀 비엔날레나 이런 데 가서 카셀 도큐멘타나 이런 데 가서 특별한 그 섹션들 있죠. 장소 특정적 페인팅들이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 막 낡은 상가에 복도에다가 쫙 그림 걸어놓고 근데 그것 그림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럽의 우물을 보여주는 것 같은 유럽 젊은 작가들의 그림들하고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첫 번째. 그런데 그건 어떤 컬러나 사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터치나 이런 게 그랬고요. 집합으로 다 모아놓고 나니까 공통적으로 뭐가 다시 떠올랐냐면 만화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때 만화를 많이 볼 때 참 좋아했던 만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기 뭐지? 친구가 일본 만화인데 20cm. 20cm boys. 그 작품에 보면 이게 인간이 아닌 근데 얼마 전에 또 영화 프랭크도 있었죠. 근데 그거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톤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한테는 인간이 안 보이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얘기인데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이런 데에서 숨을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죠? 네. 힘든데 우울한 정서는 좀 심해요. 어렸을 때 환경도 그랬지만 항상 너무 가난해서 무관 자살을 한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데 항상 저희 집도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제가 계속 5살, 6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무관 자살을 해야 된다는 걸 교육을 시켜오는 그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우울감은 지금은 어떤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계속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감성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게 아마 그림에 좀 나타나요. 그림 볼 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자세한 얘기 같은 거는 전혀 당연히 모르고 읽을 수도 없는데 그림 보면서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묘사를 하자면 어른들은 집에 없어요. 어른들은 집에 없고 아이는 방치돼 있거나 버려졌거나 내지는 혼자예요. 그냥 우리 자발이들 타이에 의해서든. 근데 이 아이 내지는 이 사람은 지금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보면서. 그게 지금 박정호 작가가 얘기하는 식의 유년의 어떤 박정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림 보면서도 그런 식의 것들이 상당히 이 그림 속에서는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돼지로 표현을 했고 다른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은 다 배제하고 판단만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려고 그 아버지라는 게 계속 생각하고 제대로 된 아버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흉내내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도 성격이 밝아지고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판단보다는 어떤 인식의 차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 내면이 느끼고 있는 느낌이 무엇인지 그걸 인식하지 판단하는 것들을 좀 중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제 아이들도 근데 제가 인식하는 방식은 제 내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좀 항상 그림들을 좀 혼란스러워요. 정확하게 뭘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 언어로도 이렇게 그 인식을 해야 되겠고 감각적으로도 명확하게 느끼고 싶은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 되는데요. 두 가지가 이렇게 합의점을 이루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좀 학구적인 편이라서 좀 해내고 싶어요. 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모든 작가분들, 특히 회화를 하는 작가분들이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있을 거고, 저 옛날에 그림 그렸었거든요. 학부에서 회화 전공했었는데 제가 왜 회화를 때려쳤냐면 바로 지금 이런 얘기의 핵심인데 나는 내가 뭘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그 판단과 그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 손에 그런 어떤 그 개념의 차원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만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작가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화의 드라이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주어지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박종호 작가한테 그런 게 주어졌다면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그림들, 특히 이 세 개는 정말 시리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마스크로 생각할 수 있지? 인격이라든가 어떤 내용물이 없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보여주지? 라고 하는 점에서 이 그림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지 작가가 그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시간 많이 가서요. 긴 얘기를 더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진행과 반복의 회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현선 작가 전현선 작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박종호 작가가 자기가 작업하는데 괴로운 지점들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면서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진행과 반복 뭐 이런 얘기에 결핍시켜가지고 전 작가님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뭐가 반복된다고 그러십니까? 일단 제가 그림을 그리는 태도, 그러니까 흰 캔버스 앞을 앞에 두고 그릴 때는 저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고 무지한 상태이고 뭔가를 여기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계속 깨달아가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가 매일매일 없지만 정의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추상적인 도형인 어플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화면에 놔두고
제가 계속 얘가 어떤 의미인지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계속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냥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그려도 뭔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약간 공허함이나 알 수 없음을 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 반복하고 이 그리는 행위를 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복하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또 다음 장면을 만들고 또 다른 거를 만들고 그렇게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렇게 하나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의 장치 이런 걸로 회화를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까 박정호 작가가 괴로워하는 내지는 질문하고 있는 거랑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명확하게 끝낼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걸 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막하게 너의 창작의 에너지로